또 이런 과학 무기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인간에 대해서 탐구한 흔적도 굉장히 역력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가 그린 그림을 한번 또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인체 너무 부도. 유명하죠. 네, 이 그림은 다들 한 번쯤 보신 적이 있는 그림일 텐데요. 이 그림은 대체 뭘 표현한 걸까요? 결국 팔 벌려서 그냥 이렇게 돌면 원이 그려진다는 거 아니에요? 아름답게 보이는 그 신체 비율을 나타낸 것 같은데. 네, 이건 일명 비트루비우스적 인간이라고 하는 인체 비례도를 그린 건데요. 레오나르도는 인간이 누워서 이렇게 팔다리를 뻗으면 이 배꼽을 중심으로 손가락 끝과 발가락 끝을 지나는 원을 그릴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서 그리게 됐고요. 정사각형의 틀 안에도 사람이 이렇게 딱 들어맞는데 두 팔을 벌린 길이와 그 사람의 키가 비슷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러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되게 수학적이네요. 네, 수학에도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얼마나 독창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저희 이탈리아에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해서 공부할 때 화가였다고 공부하지 않아요. 오히려 과학자, 뭐 물리학자, 지도 제작자, 수학자, 전문학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화가, 뭐 음악가, 건축가 안 해봤던 게 없어요. 그 기록을 보면 다 해봤고 그런데 그걸 또 잘하잖아. 그렇죠. 원래 그림에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왠지 그냥 어렸을 때 괜히 그린 거 하나 아빠가 보고서 화가를 만든 것 그러니까 뿐이지. 그림은 내가 볼 때 취미인 것 같아. 그러니까 취미로 그냥 잠깐 그린 건데 최초의 엔터테이너인 거야. 아니 근데 도대체 그림은 언제 그리는 건가요? 그렇죠. 이 레오나르도가 밀라노에 와서 이 스포르차 가문의 전폭적인 이런 지원을 받게 된 지가 이제 한 3년 만에 이제 드디어 다른 직업이 아니라 예술가로서의 능력을 발휘하는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 루도비코 스포르차의 후원으로 엄청난 크기의 청동 기마상을 만들게 됐는데요. 그가 그린 기마상의 스케치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높이가 대략 한 8m 정도의 어마어마한 크기의 기마상을 계획을 했었다고 합니다. 와. 그럼 이거는 완성해요? 네, 계속해서 좀 이 레오나르도의 완성 여부가 관심이 되고 있는데 작업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고 또 이제 밀라노 공국이 내부 사정이 또 생기면서 결국 이 청동 기마상 역시 완성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또 미완성이구나. 지금까지 완성된 게 거의 교수님, 근데 지금 1시간 40분 얘기했는데 아직 한 작품도 안 나온 건가요? 그렇죠. 아직까지 완성된 작품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는데 드디어 이제 그 1494년 다시 한번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게 됩니다. 이제는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루도비코 스포르차가 준 기회라고 하는 것은 산타마리아 델레 그라치에라고 하는 수도원에 이 벽화를 그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드디어 레오나르도 인생의 최고의 작품이자 르네상스를 빛낸 역작이 드디어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뭐지? 어떤 그림인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최후의 만찬이야? 나 뭔지 알아. 이거 보려면 2주 걸려요. 한참 걸리죠. 네, 네, 이거 미리 예약해야 되고 되죠. 못 네. 봐요, 못 봐. 반응 보니까 이제 뭐 다들 이 그림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가짜도 드디어 너무 많고. 등장했어. 네, 뭐 패러디도 너무 많고 이 레오나르도의 최후의 만찬은 성경의 내용 중에서 너희 가운데 한 명이 내일 나를 배반할 것이다라는 예수의 말을 듣고 12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그 표현과 액션을 생생하게 표현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신이라는 이 굉장히 극적인 순간을 그림으로 표현해서 관람자를 몰입시킨 거죠. 여기서 표정만 보고서 예수를 배반한 유다를 찾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알죠. 지금 딱 한 분 보입니다. 규현 씨는 아시는 것 같은데. 저도 한 명 보입니다. 네. 약간 좀 할아버지처럼 생긴. 이 사람 그렇지. 약간 뒤에서는 뭔가 네. 뒷담화하고 있는 거. 왜냐면 지금 목을 그으려고 그러잖아요. 어깨에 손 올린 거죠? 아니에요. 오답입니다. 아니야? 예. 뭔데? 유다는 사실 이 그 제자들 중에서 돈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돈주머니를 들고 있는 이 사람이 유다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범인이 보이네요. 그 와중에 빵을 집잖아. 얘기 안 듣고. 나머지 다 얘기 듣는데 쟤만 지금 빵을 집잖아. 그래서 이 예수의 말에 이 제자들은 놀라거나 화를 내면서 다양한 감정을 이렇게 표출을 하게 되는데요. 레오나르도의 기록에 따르면 그림을 그리는 거를 보고 있는 수도 원장이 굉장히 불만이 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작업이 지금 이미 늦어졌어요. 늦어졌는데도 레오나르도는 이 작업대에 올라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멍하니 이렇게 멍을 때리고 있었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좀처럼 완성되지 않는 이런 그림 때문에 수도 원장은 급기야 루도비코 스포르차를 찾아가요. 너무 그림의 진도가 안 나간다. 그래서 불평을 늘어놓았는데 이제 이거를 무시할 수 없다 보니까 루도비코는 레오나르도에게 물어봤겠죠. 왜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느냐. 그렇게 했더니 여기에 대해서 레오나르도가 기막힌 대답을 남기게 됩니다. 명언에 가깝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지원 씨와 규현 씨께서 한번 읽어주시죠. 그러면 루도비코님 하시죠. 아 그럴까요? 예. 너 뭐하는 놈이야? 뭐 아무것도 안 하냐 너? 거장들은 실제로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을 때 도리어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뭘 잘했어요, 봐. 뭘 잘 모르시는군요. 와 정말 규현 씨랑 잘 어울린다. 정말 그때 현장을 보는 것 같은데요. 예.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당신들은 내가 가만히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난 내 머릿속에서 다 그려놓고 있다. 정확합니다. 제가 하려고 했던 말과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장이기 때문이죠. 너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이 말은 이제 레오나르도의 명언으로 남게 되고 이후에 3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해서 결국 이 최후의 만찬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럼 동시대에 그려진 다른 화가들의 최후의 만찬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다. 난 그게 더 궁금하다. 왼쪽은 우리가 본 레오나르도의 최후의 만찬이고요. 오른쪽은 1400년대 초에 완성된 프라 안젤리코라고 하는 화가의 최후의 만찬입니다. 두 그림이 서로 다른 순간을 담고 있다는 게 확연하게 느껴지시나요? 아, 너무 그러네요. 너무 달라. 빵을 나눠주고 오른쪽은 있는. 진짜 무슨 그림인지 모르겠어. 뭐 배급 받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대신- 빵을 나눠주는 장면이니까요. 네. 아, 네. 그래요? 정확하게 보신 거죠. 아, 그럼 잘 그렸네. 잘 그렸네요. 그래서 이 두 그림을 비교를 해보면 이 레오나르도라는 사람의 예술적인 기교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중심으로 이렇게 소실점이 모이는 이런 굉장히 수학적이고 기하학적인 이런 그러네. 구도로 그려진 반면에 안젤리코의 그림은 굉장히 평면적이죠. 정확합니다. 진짜 영화 한 장면이에요. 네, 딱 맞습니다. 보면은 너무 완벽해서 딱 네. 그리고 영화에서도 많이 리메이크도 많이 해서 많이 하는 진짜 그러한 너무- 모습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레오나르도가 완성한 이런 최후의 만찬을 보고 과연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근데 좀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대박이다가 사고방식이 너무 다르니까. 정확합니다. 예, 이탈리아 전역에서 굉장한 극찬이 쏟아집니다. 야. 그 전에 있었던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홍수와 같이 예술계를 완전히 바꿔놓았다라는 와. 찬사를 듣게 되었죠. 그만큼 대단한 어떤 작품의 탄생이었던 겁니다. 이제 이 미켈란젤로는 조각가로서의 명성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미켈란젤로에게 어떤 소식이 날아드는데 고향인 피렌체에 엄청나게 거대한 이 대리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피렌체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바로 이때 레오나르도도 17년간의 밀라노 생활을 정리하고 피렌체로 돌아와 있었어요. 드디어 이 시기에 이 두 거장의 운명적인 대결이 시작되는 겁니다. 와. 바살이라는 사람의 기록에 따르면 이 두 사람은 나이 차이가 23살이에요. 정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정말 서로를 싫어하고 얕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오나르도는 왜냐하면 그 예술의 여러 장르 중에서 회화가 가장 높은 경지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반면에 미켈란젤로는 본인이 조각가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과 확신을 가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예술적 성향이 서로 굉장히 반대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사람의 이 라이벌이 피렌체에서 맞부딪힌 첫 번째 신경전은 말싸움이었습니다. 하루는 이제 레오나르도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멋진 옷을 입고 친구와 함께 이제 피렌체 광장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몇몇 사람들이 피렌체가 낳은 최고의 시인인 단테라는 사람의 이 시구절을 막 이렇게 읽으면서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레오나르도가 이제 지나가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레오나르도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또 마침 그 자리에 이제 미켈란젤로가 거기를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레오나르도는 사람들한테 저 친구가 어쩌면 단테를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그렇게 한 거라고요? 이제 그 말을 들으니까 자신을 조롱하고 있다고 이제 생각한 미켈란젤로는 여기에 굉장히 시니컬하게 신랄하게 대꾸를 합니다. 이 미켈란젤로가 어떤 말을 했는지 규현 씨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아니요. 당신이 직접 설명하시죠. 청동 기마상을 만들려고 한 것도 거기에 실패를 한 것도 창피하게 그 작업을 중단해야 했던 것도 모두 당신입니다. 당신입니다. 이거 래퍼 디스트랙 있네, 디스트랙. 디스전 장난 아니에요. 일단 한 4피 정도? 이 말을 들은 레오나르도는 과연 어땠을까요? 자존심 완전 구겨지죠. 맞잖아요. 팩트잖아요. 팩트. 굉장히 황당해하면서 얼굴을 빨갛게 붉히고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혹시 청동 기마상은 이렇게 하겠다 해놓고 뭐 시도도 스케치만 못했는데. 해놓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신경전이 끝나고 나서 이 두 사람의 갈등이 정말 더더욱 깊어지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미켈란젤로는 그 당시에 피렌체의 정부로부터 골리앗을 무찌른 성경 속의 영웅이었던 다비드를 만들어 달라는 의뢰를 받게 되는데요. 이 당시에 피렌체에서 이 다비드상은 정말 인기가 많은 주제였어요. 이미 예전부터 이 다비드상은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 왔던 주제였는데 많은 조각가들이 골리앗의 목을 밟고 있는 승리를 거둔 다비드를 묘사를 했거든요. 미켈란젤로가 다비드를 만들어 달라고 의뢰를 받은 지 3년 만에 이제 1504년에 다비드를 공개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공개된 다비드상은 이것과 완전히 다른,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아 유명하죠. 엄청 유명하죠. 아, 이거 말이 안 돼. 진짜 대단하다. 미켈란젤로는 다비드를 소년이 아닌 오히려 이제 전쟁에 나가려고 준비하는 성인 남자의 모습으로 묘사를 했던 것이죠. 다비드의 얼굴이 왼쪽으로 이제 틀게 해서 앞에 적을 바라보고 있는 몸의 이 움직임을 전달할 뿐만이 아니라 오른손에 붉어진 이런 핏줄 이런 걸로 싸움에 임하는 긴장감까지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는 거죠. 진짜 훨씬 더 남성적이에요. 몸짱에다가 진짜 막 싸움 잘할 것 같고 당당하고. 네, 그야말로 이 해부를 통한 끊임없는 자기 탐구의 결과물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겁니다. 아, 네. 놀랍네 이건 진짜. 진짜 대단하다. 알베르토 씨, 저 다비드상이 또 어떤 점이 그렇게 훌륭한가요? 이렇게 딱 보면 두산이 사실 우리 일반적인 이렇게 인체 비례에 대비하면 좀 크게 나왔어요. 맞아요. 근데 왜 그랬냐면 미켈란젤로가 아래서부터 위로 올려다 보는 것을 그렇게 감안을 해가지고 원근법을 사용해서 만들었대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전 그 조각상들하고 다른 게 일단 나체잖아요. 그렇죠. 네. 그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미켈란젤로는 인간의 나체야말로 신이 창조한 가장 순수한 표현이라고 생각했기 약간 때문입니다. 종교적인 예. 게 있는 거구나. 이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미켈란젤로만의 하나의 표현법인 셈이죠. 그래서 이렇게 피렌체 정부의 주문으로 만들어진 이 다비드상을 이 피렌체 지도자들은 이걸 어디에 놔야 되는지, 이걸 어디에 전시해야 되는지 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위원회를 만드는데 이 미켈란젤로의 다비드를 어디에 놓을지 결정하는 위원회예요.
장소결정위원회네요. 그렇죠. 정확하게 장소결정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레오나르도가 포함이 돼 있어요. 이 사이가 좋지 않은 레오나르도가 여기에 포함이 되었던 것이죠. 이 작품을 만든 미켈란젤로는 이제 자신의 작가의 의도라는 게 있으니까 이 작품이 피렌체의 시뇨리아 궁, 그러니까 지금의 피렌체의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궁전 앞에 광장에 전시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레오나르도가 또 반대표를 던진 거죠. 그건 아니다.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이 조금 눈에 좀 덜 띄게 이렇게 보이는 게 자기의 자존심에도 좀 도움이 되니까 그릇이 좀 작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그릇이 좀 작아. 그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무시를 했잖아요. 먼저 했잖아요. 그렇게까지 할 건 없었잖아요. 또. 아니 먼저 그렇게 했잖아요. 네. 왜 굳이? 결국 다수의 위원들이 그래서 어떤 건물 안에 넣어서 비바람으로부터 이제 이거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이런 주장에 동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결국에 이제 최종적으로는 어디에 보관이 됐나요? 이 선정 싸움에 승리한 건 결국 원작자였던 미켈란젤로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이 시뇨리아 궁전 앞 광장에 이 미켈란젤로의 다비드가 놓여지게 되면서 고대 이후로 공공장소에 전시된 최초의 나체상이 되었죠. 와, 파격적이었겠네요. 굉장히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지금은 아카데미아 미술관이라고 하는 그 미술관 안으로 이제 옮겨져서 보관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그 레오나르도와 미켈란젤로가 서로 이제 신경전을 벌이면서 팽팽한 어떤 이런 긴장감이 이어지던 바로 그때에 정면으로 두 사람이 맞붙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뭐야? 피렌체 정부는 또 이제 레오나르도가 마침 또 이제 피렌체에 와 있으니까 이 궁전 그 큰 회의실, 가장 큰 회의실에 앙기아리 전투라고 하는 전투의 벽화를 그려달라고 의뢰를 해요. 그래서 레오나르도는 곧바로 이 작품의 스케치를 바로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그 이듬해에 1504년에 다비드가 완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비드가 완성이 되고 미켈란젤로의 일이 끝나니까 정부에서는 바로 이 레오나르도가 작업하고 있는 이 벽의 맞은편 벽에 미켈란젤로에게 또 다른 그림을 주문을 하게 된 것이죠. 벽에도 벽화. 벽화. 그럼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림을 그리고 있는 벽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말소리도 들렸겠네요. 들리죠. 내 등 뒤에 내 라이벌이 있는 거예요. 와. 벽화 배틀이네요. 벽화 배틀. 드디어 이제 피렌체를 뜨겁게 달군 예술의 세기의 대결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재밌다.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그리게 됐던 작품의 주제는 1364년에 역시 피렌체가 이 피사를 상대로 거둔 카시나 전투라는 또 역시 굉장히 중요한 전투였는데요. 이걸로 인해서 드디어 이제 피렌체를 뜨겁게 달군 예술의 세기의 대결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럼 좀 불리한 싸움인데 미켈란젤로한테는 그지 않아요? 이게 조각가한테 왜 벽화를 그리래요? 한 가지 설은 임금 차이 때문에 미켈란젤로 분노했다고 해요. 열받았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벽화 의뢰받았을 때 임금이 얼마였냐면 1만 플로린이었는데 피렌체 공무원이 100년 동안 일을 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근데 미켈란젤로가 자기 다비드상을 제작을 했을 때 400 플로린밖에 안 받았던 거예요. 뭐야? 열받아서 그래서 이제 정부 쪽에서 나도 벽화 그리게 해라. 내가 내 실력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어필을 한 거죠. 이 두 사람은 정말 그 라이벌답게 스타일부터 굉장히 달랐습니다. 한번 비교하면서 확인해 보시도록 할게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것은 레오나르도의 그림입니다. 어떻게 보이시나요? 용맹하게 싸우고 있는 장군의 모습. 완전 액션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레오나르도는 전투의 어떤 클라이막스 부분을 이제 다루게 되었는데 이런 표정이라든지 말들이 얽혀 있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막 뒤죽박죽 엉켜 있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 전투가 얼마나 잔인한지 또 야만적이고 광기 어린 전투인지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려고 한 것이 이 레오나르도의 앙기아리 전투라고 한다면 미켈란젤로의 카시나 전투는 어땠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예, 이 그림인데요. 옷을 막 급하게 입고 있는 거예요. 뭘 피리를 부나 뭘 붓는데? 뭐지 저게? 행군 중에 이제 더워서 목욕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기습을 받아서 이제 빨리 이제 전투를 하라고 나팔을 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나팔 소리를 들고 이제 허겁지겁 옷을 이제 걸쳐 입고 물에서 이렇게 올라오려는 이 두 손이라든지 바지를 막 이렇게 여기 입으려고 하는 이러한 병사들의 모습들이 보이시죠. 그래서 굉장히 급박한 이러한 상황을 이제 생생하게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그림인데요. 씻을 시간도 없다 뭐 이런 거. 그런 셈이죠. 네, 그렇게 이렇게 각자 자신만의 스타일로 이제 각자 자신의 그림들을 그리면서 경합을 한참 이제 벌이고 있었는데요. 이제 등 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까 이제 레오나르도는 딱 뭐 하고 있는지 봤는데 온통 이제 남성의 나체들이 이렇게 막 질비하게 있으니까 이제 비난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우아함이 결여된 어떤 나무 토막처럼 이렇게 사람의 몸체들을 그려놔서 저게 마치 인간의 형상이라기보다는 마치 그 호두가 담긴 호두 자루처럼 이렇게 그려놨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 레오나르도는 대놓고 회화가 조각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형태의 예술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미켈란젤로의 주 종목이었던 조각 작품들을 이렇게 좀 동시에 비꼬으면서 카시나 전투의 스케치까지 이제 같이 이제 좀 속된 말로 디스를 한 거죠. 근데 확실한 것 같아요. 각자 분야에 있어서. 난 저 그림은 그냥 레오나르도가 더 잘하는 것 같고 조각은 미켈란젤로인 것 같아. 이런 말씀 좀만 기다리시면 생각이 바뀌실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 두 거장의 대결은 이렇게 탐색전만 하다가 불발로 끝나게 됐지만 이 레오나르도와 미켈란젤로는 세기의 라이벌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르네상스 최고의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1503년에) 아까 앙기아리 전투를 그리다가 51살의 레오나르도는 어떤 작품을 의뢰받고 어떤 귀족 부인의 초상화를 그리는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그려진 이 초상화가 바로 현재 가장 가치 있는 작품으로 평가되는 모나리자가 탄생하는 모나리자. 순간입니다. 아, 유명하죠. 자, 이 너무 유명한 이 모나리자가 왜 수백 년간 명작으로 불렸는지 혹시 이유를 아실까요? 여자의 초상화인데 어떻게 보면 또 남자의 초상화인가 싶은 약간 이 두 가지 성별이 공존해 있는 것 같은 느낌. 약간 동요병도 보이고. 있네요, 근데. 맞아. 결정적인 이유는 이 당시의 미술계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르네상스 시기의 회화 기법이 이 그림 하나에 모두 압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유화물감을 이용했다는 것, 그 다음에 뚜렷하지 않은 외곽선으로 보다 더 사실적인 표현력을 높였다는 점에서 이 스푸마토 기법이 사용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눈의 이 끝자락 부분과 인매의 끝자락 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갈수록 어둡게 표현하는 이런 명암의 활용이라든지 배경을 등지고 주인공의 좌우로 풍경이 서로 이렇게 대칭되어 보인다든지 이러한 피라미드 구도를 사용해서 초상화도 굉장히 안정감 있게 표현한 이러한 점이 역대 최고의 초상화로 손꼽히는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와. 그렇다면 이 레오나르도는 어떻게 이렇게 뛰어난 독보적인 작품을 그릴 수 있었을까? 가장 큰 이유는 아까도 살펴봤지만 역시 이것도 해부입니다. 에? 레오나르도도 30여 구 이상의 시신을 스스로 해부해서 굉장히 긴 페이지에 기록을 남겼어요. 참 잘 그린다. 하나씩, 저거. 진짜 잘 그래요. 이 두개골 해부도가 얼마나 획기적인 작품이냐면 인간이 가진 이 그 네 가지 형태의 치아를 그려놓고 인간의 치아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32개라는 것까지 다 알아냈어요.
이 치아의 모습들도 완벽하게 묘사해서 치아의 뿔이라든지 어떤 치아의 그 모든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묘사해서 기록한 역사상 최초의 인물이었습니다. 정말 그 보이지 않는 치아 하나하나까지 다 신경 썼다는 거잖아요. 특히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노트에는 이 명장인 모나리자의 오묘하고도 신비한 미소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그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이 입술 부분의 근육을 스케치한 건데요. 하나씩 다. 다 입술이에요. 네. 와, 대박이다. 그 모나리자의 미소가 그냥 나온 게 아니네요. 절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예. 표정 연구를 위해서 입의 근육과 신경까지 연구했고 사람의 코는 정면에서 보면 10가지, 측면에서 보면 11가지 뭐 이런 식으로 정말 디테일하게 이 사람의 얼굴을 묘사를 했는데요. 화가는 해부학에 절대 무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로지 사람을 잘 표현하고 싶다는 그 열망 하나만으로 인체를 해부하고 연구했습니다.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모나리자가 정말 르네상스 최고의 어떤 작품으로 떠오를 수 있었을 텐데요. 자, 이 유명한 모나리자는 완성작일까요? 미완성작일까요? 잠깐만, 저도 들은 것 같아요. 눈썹이 없으니까 미완성? 기록에 따르면 이 레오나르도는 1503년에 이 모나리자를 그리기 시작한 이후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거처를 옮길 때마다 항상 가장 먼저 챙겨서 이 그림을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가지고 다니면서 때가 될 때마다 계속 덧칠해가면서 수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작품도 여전히 미완성이라는 이런 그런 견해가 있고요.